홍성각 칼럼니스트가 나와 계시고요. 채팅방에 이런 게 있군요. 성갑이 형 요즘도 호드해? 저의 답은 호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우리 홍성각 칼럼니스트가 좀 멀티툴입니다. 호드를 위하여. 이슬람 덕질기라는 오래된 코너를 생방송에서 처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과 사우디 동쪽에 있는 나라들의 사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는데 홍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까지는 우리가 챙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멘과 후티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 정보를 정리하는 것 삼아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국이 외국 잘 모르고 이슬람 문명권 특히 모르고 네. 그중에서 아랍 특히 모르고 그리고 아랍 중에서도 이 예멘은 좀 신경 안 씁니다. 중심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랍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도 아랍의 라이징이라는 게 이슬람 제국 성립후라서 보통 그때부터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예멘은 그런 거시적인 역사의 중심에서 늘 비껴나가 있었어요. 좀 늘 주변부였어요. 하지만 문화와 상업에서는 예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나라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있습니다. 네, 남서쪽이고요. 네. 후티 반군을 알아보는 오늘의 이야기도 그래서 예멘에 대한 개괄로 시작할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분단돼 있을 때도 이 나라들은 분단돼 있었습니다. 네. 예멘의 정세, 내전 이런 거 설명할 때 북예멘과 남예멘이라고 종종 말하죠. 예멘 이슬람 공화국과 예멘 민주공화국이 있죠. 근데 뭔가 이상하죠. 서예멘과 동예멘 아닐까? 이게 이제 충청북도랑 충청남도랑 비슷한 건가? 충청북도 동쪽에 있고 충청남도 서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해요. 북예멘이 위도상 남쪽에 있어요. 근데 이건 충남 충북하고 똑같거든요. 중심 도시가 좀 더 북쪽에 있으면 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보다도 더합니다. 또 뭔데요? 그러니까 이 동서간이라 왜 남북인지를 알려면은 네. 일단 지형과 역사를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좋아요. 예멘으로 여행을 가보죠. 아, 지형. 딱 봐도 알 수 있죠. 높은 곳은 북예멘에. 반대예요. 그럼요. 자,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 해안을 딱 반잘라서 서쪽입니다. 지도를 보면 온통 산지와 사막이에요. 국토 전체가. 네. 그나마 녹지, 즉 농업과 목축이 가능한 지형이 서쪽에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래서 저쪽에 강수량이 좀 있고. 근데 그래도 생산량이 국가 전체의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고대부터 가난했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북쪽 사막으로 넘어가서 오아시스를 타면서 이제 퍼져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아랍 민족이 된 거고. 하지만 동시에 남쪽으로는 무한한 가능성,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대양이 펼쳐 있습니다. 아덴만을 넘어가면 인도양입니다. 네. 예멘 남해안의 가장 큰 항구 도시 아덴이 보이지요? 아덴의 이름을 저 바다의 이름이 아덴만입니다. 네. 서쪽으로 가면 홍해가 나오고요. 동쪽으로 가면 인도양이 나와요. 네. 홍해로 가서 거기 끝까지 가면 현재의 이집트와 이스라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운하를 뚫고 유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홍해로 안 들어가고 그냥 육지에 오르면 지금 여기선 잘렸는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라는 동아프리카의 3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아프리카 국가들과 교역이 가장 유리한 곳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특히 여기는 고대와 중세 시절에 아주 부강하던 지역이죠. 커피가 싸겠군요.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이제 반대로 이제 서쪽으로 쭉 가면 페르시아만 입고 만나고 네. 거기에서 북쪽에는 이란이, 동쪽으로는 인도가 있어요. 네, 배를 타고 한 방에 인도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즉 이 아덴만, 이 남해의 아덴만의 항로를 통해서 이집트, 동아프리카, 페르시아, 인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좋은 바다죠. 우리가 이제 세계지리 시간에 그 싱가포르 배울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온 세계가 싱가포르로 모인다.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구만. 근데 진짜로 네,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예멘은 고대부터 해상무역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예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은 대부분 항구 도시예요. 자, 일단 바다와 이름을 공유하는 남서부의 아덴. 아덴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 동아프리카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모카라는 항구가 있죠. 모카항이 있겠네요. 네.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한 작물이 있죠. 커피라고. 그래서 모카예요? 네. 그걸 처음 무역로에 올린 항구가 모카고요. 그게 이제 아랍 이슬람 제국의 그 인프라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우리도 마시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릉이 오징어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대항해 시대 초로 세계 지리의 기초를 쌓은 저 같은 아재 아줌들은 모카와 아덴이 구현되어 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카는 지금 현대에 와서는 서해안 항구 도시의 기능을 북쪽에 호데이다에 넘겨줬습니다. 홍해 안쪽에. 네, 지금은 항로를 감시하는 기능이 좀 더 강해요. 좀 어촌 규모로 줄어들었대요. 아무튼 아덴은 모카가 무역항이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아덴만의 중심 기항지로서 메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페르시아 쪽에서 이렇게 항해 온다고 쳐요. 서쪽에 쭉. 네. 그럼 아덴이 좀 멀 때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기항하는 항구가 아덴 동쪽의 무칼라입니다. 일부러 동그라미를 쳐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석유가 아덴과 무칼라 사이의 고원지대에서 발견이 돼서 이 두 도시의 가치가 더욱 상승했어요. 아, 그렇군요. 석유가 나가는 출구이기도 하죠. 아, 나오는 도시에서 바로 파는. 지금까지 말한 이런 항구 도시들로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그럼 딱 들어왔어. 그럼 내륙으로 이송하는 루트도 있어야죠. 아덴과 모카 양쪽 다하로 이어진 도시 타이즈가 보일 겁니다. 서남 육상 루트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는 잠시 수교였던 적도 있고요. 그래도 타이즈는 엄밀히 말하면 옥천 같은 거예요. 본격적인 허브로 올려보내야 하는 중간 집산지. 그래서 육상 루트의 메인 허브가 더 북쪽에 있습니다. 수도 사나입니다. 네, 우리 특파원들 가 계시는. 이 도시는 25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2500년이 넘은 도시예요. 주변에 평야도 좀 있고 황무지가 아닌 고원도 좀 있고 그래서 교통이 좀 되고 그래서 사나를 중심으로 하는 예멘의 서북부는 예멘의 심장입니다. 저기가 북예멘. 생산 교통이 월등한 데다 북쪽의 선진 문물들이 제일 먼저 와서 모이는 대도시 역할을 하죠. 사나의 구시가지는 그냥 통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이게 오만하고 예멘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대도시 여행기를 보고 있으면 하나 안 대도시 같죠? 진짜로 사나의 구시가지 올드 시티 오브 사나는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진짜 예뻐요. 특히 이슬람 제국이 메카와 메디나 바깥에 지은 최초의 대모스크가 사나에 있거든요. 즉 중세 이슬람 유적이 발에 제일게 많고 그 등살에 많이 이렇게 밀려나서 사라졌다지만 그 이전의 고대 유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시가지 전체가 2500년의 압축판이에요. 네. 자, 근데 지금까지 동북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저기 허연 곳 저 위에. 근데 그래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황무지 사막 고원입니다.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구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이구 이건 일본보다 저 일본의 미래네요 저거. 저기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닥터 마이클 이자디라는 분이 작성하신 지도인데요. 보면은 그냥 동북부는 없어요. 그러네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예멘의 북쪽은 사나, 호데이다가 중심이고 옛날엔 여기 모카도 추가됐죠. 그래서 홍해가 유통하는 동아프리카, 이집트의 교역품이 사나로 올라가는 게 주요 물동량입니다. 남쪽은 타이즈, 아덴, 무칼라가 연결되는 이 남해라인이 중심입니다. 아덴만을 동서로 가로지는 무역품을 타이즈에 쌓아뒀다가 사나로 올려보내는 게 주요 물동량이에요. 네. 여기서 마지막 부분. 사나로 안 보내고 타이즈가 먹으면 어떨까? 그게 중요해요? 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남부는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한 거죠. 아, 보통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분열한 뒤에 지도 모양이 그렇게 생겨 먹게 되죠. 그러면 남북이 분열하는 동기가 되죠. 아하. 동기 중에 하나가 되죠. 이 육상교통 얘기를 왜 하나 했더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예멘의 예를 한국, 베트남, 독일처럼 분단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그렇습니까? 자, 일단 예멘은 현재의 영토와 거의 비슷한 영향권을 고대부터 쭉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예멘인이라는 통합된 정체성은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곳이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던 역사만큼이나 분열된 역사도 깁니다. 한 반반 정도예요. 근대 식민지 시절에도 북은 오스만, 남은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베트남. 즉 통일된 정체성은 있지만 역사적인 경험과 그 문화적 결과에서 남북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할 때도 남북이 따로따로 했어요. 북예멘은 무타와킬 왕조라는 신정 왕국이 들어서고요. 남예멘은 남아라비아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런 지도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얼마가 전에 둘 다 또 각자가 내전을 겪어요. 그래서 북예멘은 예멘 아랍 공화국이라는 공화국인 척하는 군부 일당 독재 정권으로 바뀌고, 이란. 남예멘은 독립운동 노선 경쟁에서 이긴 계파가 건국한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아, 그게 인민민주공화국. 네. 아, 이거 주간조선이고 월간조선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조선이에요. 네. 어쨌든. 조선 지도 잘 그려요. 근데 자, 분열한 남북이 하나가 되면 개꿀이긴 하잖아요. 음. 웬만큼 못하지 않는 이상은
해상무역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점점 부강해지니까요. 그럴 위치예요? 이제 스포하자면 웬만큼 못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안 됐는데 그래서 일단 남북이 겨뤄봅니다. 이기는 쪽이 통일하기로 해. 네. 72년과 79년에 전쟁을 해봤는데 팽팽해요. 안 되겠어요. 경쟁을 해봐요. 안 되겠어요. 1990년에 그냥 통일하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89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뉴스에 묻힌 예멘 통일입니다. 둘 다 약할 때 보통 이런 일이 생기죠. 이때 만들어진 예멘 공화국이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예멘의 정통 정부입니다. 얼마나 정통이냐 하면은 이 90년에 취임한 통일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레가 대통령에서 내려온 게 2012년, 사망한 게 2017년입니다. 이게 뭘 정통이야, 독재지. 독재의 정통성이라는. 자, 살레 대통령은 이해해주기로 합니다. 북예멘의 대통령, 그러니까 통일 이전에도 북예멘의 대통령이었어요. 언제부터? 78년부터. 그러니까 34년을 해먹은 거죠. 네. 자, 근데 막상 남북이 붙으니까 서로 냄새가 참기 힘들었나 봐요. 서로 싫어했다. 통일했더니. 예멘은 가뜩이나 사막 유목 문명 계열이라서 부족주의가 좀 강합니다. 근데 각 항구와 물류 허브 도시 위주로 발전했다 보니까 부족주의에 지역주의가 추가돼요. 그럴 수 있군요. 그래서 4년이 지난 통일하고 4년 지난 94년에 또 전쟁해요. 내전. 여기서 이제 남예멘 쪽에서 과거 사회주의 남예멘을 운영하던 세력이 못 살겠다 다시 갈라서자 우리 이혼하기로 했다가 이혼이 실패합니다. 아, 부자 지역을 못 참았군요. 그래서 그 남예멘은 좌파가 득세하고 있었는데 좌파가 몰락합니다. 내전에서 지면서. 이게 제 세대가 봤던 예멘 내전과 분단 이야기예요. 이런 걸 슬쩍 봤었죠. 그러다가 2014년이 되니까 누군가는 3차 내전이라고도 부르는 내전이 후티 반군에 의해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새로운 무장 정파가 등장합니다. 물론 정식 명칭이 후티 반군이다. 위야 후티 반군이라고 한 거 아니고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설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다 후티 반군 이러니까 무슨 대한민국 같은 명칭인 줄 알아요. 정식 명칭은 최고정치위원회. 이런 그럴싸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후티 반군의 뿌리는 왕정에 있어요. 자, 다시 과거로 올라가죠. 자, 처음 북예멘에서 왕정이 엎어지고 공화정이 들어설 때 네. 주축 세력이 군부였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집트에서 나세르 대통령이 아랍 민족주의, 아랍 사회주의라는 아랍 문명권에 적합하게 튜닝된 근대 이념을 주창했죠. 근데 이제 약간의 독재가 끼얹어진. 네, 뭐 저 리칸유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이게 마음에 들었던 예멘의 장교단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쿠데타는 왜 일으켜? 무시하기로 합니다. 그래야지 왕정을 무너뜨려야지 공화정을 만드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왕당파가 쫓겨났는데 약하지 않았던 거예요. 참 이런 게 웃기죠. 이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문제. 우리는 왕당파가 즉 왕정이 완전히 거세 수준으로 사라져버린 뒤에 공화정을 이뤘잖아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왕당파를 왕정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겹쳐 있으니까 같이 지내는 시간이 생겨요. 왕당파와 공화파가. 특히 이 경우에는 왕당파가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문이거든요. 그럼 같은 가문이 다스리는 나라 있죠. 요르단. 그리고 바로 위에 같은 왕정 국가 있죠. 사우디가 왕정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당파를. 그렇죠. 그러면 장교단이 이끄는 공화파는 이집트가 후원해주죠. 우리가 옛날에 프랑스에 대해서 했던 얘기 뭡니까? 왕당파가 공화주의에 들어와서 선거를 할 때 뭐라고 공약을 한다고요? 저희가 다수를 차지하면 왕을 되돌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당파가 일단 패퇴했지만 사나 이북의 부족들을 규합해서 부족주의 색채를 더한 후에 군부가 싸워봤더니 대등한 거예요. 할만하구나. 승부가 안 나요. 그래서 군부 쪽이 조금 숙여줍니다. 왕당파를 체제 내의 정당으로 인정하고 68년 독립 예멘 아랍공화국이 출발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공화국이지만 왕당파가 크게 한 덩어리 존재하는. 네. 근데 자, 왕당파 있고 부족파 있고 군부 있고 좌파 있고 이 대립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48년에 뭐 정부를 수립을 하고 뭐 남한 단독 뭐 저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치죠. 근데 그 정당 중에 이시조선의 정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왕가당, 조선 왕당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쿠데타와 정당 개선이 난립했고 우리는 이제 결말을 알죠. 살레 정권이 최후의 승자가 돼서 일당 독재를 갑니다. 정당을 다 없앴어요. 네. 즉 왕당파도 부족파도
합쳐서 그냥 보수파라고 할게요. 보수파는 살레에게 투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정을 완전히 몰아내고 독재정이 들어왔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 모두가 설레던 1990년 보수파도 재기를 꾀합니다. 구왕정, 그러니까 무타와킬 왕조는 신정왕조라고 했죠. 어느 종파냐? 쉬아파입니다. 시아파입니다. 근데 쉬아 중에서도 주류인 이란의 12이만파가 아니라 자이드파라고 아, 또 다른 거예요? 소수파예요. 순니파와 좀 관계가 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까운 일파예요. 아, 시아파긴 시아파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너무 불편하지는 않은 네. 시아파. 그리고 이들은 오직 사나 인근 지역에만 있습니다. 이 동네에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땅을 뺏긴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부흥 운동을 벌였어요. 90년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고 알고 보니 요르단 왕가처럼 예언자 무함마드와 같은 가문이라는 고귀한 혈통이었고 참 예언자 가문 이게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알리의 후예. 애 많이 낳으셔요. 예. 애 정말 많이 낳으셨어요. 후세인의 혈종명 혹은 씨종명이 혹은 별명이 알 후티.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끄는 자이드파의 중흥 운동이 후티 운동이 됩니다. 아, 핏줄을 강조하는 게 되게 쓸모 있는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후티라는 이름을 원래 시아파는 핏줄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맘들의 핏줄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예언자와 알리의 직계 후손이에요. 후손 중 하나예요. 네. 자, 처음에는 이 운동은 자이드파의 신학을 정비하고 교육 인프라가 낙후된 동네의 문맹률을 낮추고 하는 등의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의 보수적인 색채가 있었지만 종교화하는 복지 운동이 좀 가까웠습니다. 그죠. 종교 정치의 복지 같은 게 있죠. 세계사에는. 그런데 점점 색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살레 대통령이 쓱 보니까 얘들 과거 신정 왕조를 다시 세우려는 것 같은데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 예언자의 시족이. 지금 평가하자면 틀린 의심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력 탄압을 하죠. 2004년 창립자 후세인 알 후티가 교전 중에 사망합니다. 교전 중이라는 건 무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양쪽 다. 아, 그런데 무기를 양쪽 다 들어가지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이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동생 압둘 말리크 알 후티가 지도자를 이어받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즉 후티 반군의 입헌군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반군이라는 말이라도 이해했으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자, 후티파가 강력했던 지방이 사나루를 비롯한 사다주였기 때문에 사다 분쟁 혹은 후티 반란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후티파라는 이름이 붙고 반정부 무장 세력으로 발전합니다. 그렇죠. 예멘이 이란 편이 아니라 후티파가 이란 편이다. 그래서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2011년 아랍의 봄이 왔잖아요. 예멘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시작됩니다. 온 중동에다 민주화 붐이 일었습니다. 통일 21년이 됐어. 통일한 지. 근데 내전이나 하고 세계 최민국 신세를 못 벗어난다. 국민들도 화날 만하죠. 살레 정권은 잔혹한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은 후티파도 껴야죠. 시민 봉기가 생기면 시민들을 도와줘야죠. 열심히 반정부 무장 활동을 합니다. 풀뿌리 레벨에서 꽤 그동안 쌓아온 영향력이 있었는지라 큰 역할을 해내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청년들이 뭐 자원봉사자로도 들어가고 행정관료로도 들어가고 군인으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극우 원리주의 단체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네. 민주화 운동에서 역할을 해냈어요. 이런 곳들이 많다는 게 문제 힘든 거예요. 이게 중동 정치를 바라보는 게. 그 와중에 군부도 두 쪽이 나고 심지어 이거는 후티의 공작에 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살레 대통령은 2012년 사임을 하고 외국으로 튑니다. 아, 예멘 정부가 불리해졌다. 혁명이 성공했어요. 민주화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살레 정부가 무너진 후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은 부통령이었던 하디였습니다. 포스트 살레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과업이 부역자에게 간 거예요. 부통령이 이어받았다. 이 부역자 하디 대통령은 평이 되게 안 좋아요. 무능하고 국내에 관심이 없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무능한 사람이. 우리 이게 지금 이제 그 아랍의 봄 전후에 중동의 정치 지형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를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능한 부역자 측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부족과 지역과 계급을 대표하는 500인을 모아서 6개 지역의 연방제 그리고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까지는 간 모양이에요. 아, 우리말로 하면 이제 87 체제를 준비하려고 들었어요. 부역자가. 문제는 이제 베테랑 반군으로 진화해서 야망을 불태우는 후티파였습니다. 우리 이제 이란에서도 봤잖아요.
화가 난 시민들의 공화정으로 가자는 민주주의로 가자는 열망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해서 독재를 해버리는 그걸 하고 싶었다는 거죠 지금 후티 세력이. 그러니까 헌법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이 안 껴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디도 마음에 안 들고 하디 옆에 제도 다 마음에 안 들고 등등등. 취향이 까다로워졌어요.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그래서 후티가 내전을 벌여버립니다. 예멘이 어지러우면은 불편한 쪽은 사우디라서 사우디가 하디 정부를 지원했는데도 사우디는 골치가 아프죠 예멘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멍청한 정부군은 후티에게 밀려서 북예멘이라는 알짜배기 땅을 잃어버립니다. 돈 버는 동네를 잃어버렸다. 하디는 책임을 지고 실각하죠. 실각이 대수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형태 세력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산업 구조를 봤으니까 지금의 이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 내전이 일어나서 내전 반군에게 수도권을 뺏긴 거거든요. 그럼 뭐 사임이 뭐가 아유. 뭐 남예멘으로 쫓겨난 정부 요인들은 대통령 지도위원회라는 과도정부스러운 기구를 만들어버려요. 대통령을 지도하시는 위원회. 뜬금없지만 나름 고민한 선택인 게 자기들 원래 근거지 바깥이에요. 남의 근거지를 차지했어요. 여기 남부는 소수파로 쪼그라들긴 했지만 아직 좌파 애들이 살아있어요. 살레의 폭정을 견뎌서 꽤 악바리들이에요. 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그보다 더 쪼그라들었는데 그분들도 무서운데.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유능한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악만 남은 상태라서. 아, 네. 그럼 원활한 내전을 수행하려면 이들도 포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포섭했는데도 내전이 어려워요. 게다가 이 좌파놈들 자꾸 내부에서 자기들 헤게모니를 넓히려고 독자적인 통치기구까지 만드는 쿠데타를 벌여요. 아, 그러니까 4분 5열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지난 금년 1월에 뒷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내전 힘들어요. 그럼 노른자인 북예멘을 차지한 후티는 행복할까요? 그 이게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하면 없어 보이는데 그냥 후티라고 할게요. 수도권을 차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쪽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예멘을 점령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풀뿌리 여론이 좀 돌아섰대요. 아니 우린 지금 설명했잖아요. 10년대에 트위터를 타고 온 민주화 바람을 지들 독재로 결론을 냈는데 사람들이 뭐 좋아해봤자지. 방법론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디 정부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살레 전 대통령과 손을 잡았거든요. 이것도 이란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아무리 정치에서 마키아벨리즘이 중요하고 통합이 소중한 가치라 해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티가 이때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레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후티는 예멘 군부를 두 쪽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디파 있고 살레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전두환이 도망을 갖다 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를 불러와서 당 대표를 시켜주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대결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나에 사실상 무혈 입성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게 2014, 2015년의 상황이에요. 그러고서는 자기들식의 신정체제 헌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원리주의네? 지지하던 국민들이 크게 당황을 하죠. 결국은 싸워서 우리가 국민들로서 이들을 도와서 패퇴시켰는데 다시 불러와? 다시 불러온 다음에 또 신정체제를 만들었으니. 근데 아직 당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2017년 살레 전 대통령이 자기를 이용만 하는 후티 정부에 빡쳐서 사우디와 연결을 좀 만들었다가 후티 정부에 의해 사살당합니다. 전두환이 또 딴맘을 먹었다가. 2배의 당황. 군부 중에서 살레 지지층도 당황을 했겠죠? 그러면 그들은 살레의 죽음 때문에 남예멘으로 넘어갑니다. 아유, 힘들어라. 손실이 크게 났는데 네. 남서쪽의 모카 주변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파란색이 있었죠? 이상한 독립 세력이 점거했어요?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저 파란색 뭔가 했더니 제3의 세력이군요. 약간 후삼국 때 왕건이 후백제 뒤에 나주 찌른 것처럼. 네. 커피를 근거로 내전 힘들어요. 국력을 키우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는 왜곡이 있죠. 사우디. 이 시기에 사우디가 왕세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MBN. 아니요. MBN은 그 전 왕세자 무함마드 빈 나예프에서 네. MBS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으로 바뀌었죠. 네. 이게 MBN 그 나예프 왕세자의 내부 지지 기반은 군부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과거 사우디 편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특히 극단주의 테러 단체로 넘어간 국민을 교화시켜서 복귀시키는 작업이 시그니처였다고. 네. 자, 그런 사람을 내몰고 왕세자가 됐어요.
미스터 에브리띵은 군사 쪽에서의 성과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5년 3월 예멘 내전에 개입해서 후티를 쳤는데 성과가 미미했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후티가 잘 지내고 있고 오히려- 무함마드 빈 살만이 군사적으로 뭘 해서 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후 살레 전 대통령이 접근해 왔길래 반갑게 맞았는데 갑자기 걔가 살해당하네? 그렇죠. 좋지 않은 방식으로 엮이게 되는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이제 돌아온 독재자인 살레를 이용해서 무하마드 빈 살만이 예멘에 대한 그 지배력을 다시 한번 되찾으려고 한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측을 하자마자 실패. 후티가 이 사람을 죽였어요. 사실 사우디는 예멘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전통적으로 북쪽을 지지해 줬습니다. 왜냐면 이제 왕정 시절에 는 같은 왕정이라서. 왕정이고. 그 공화국 내전 시기에는 그래도 북쪽이 좌파는 아니라서. 아, 좌파를 상대해 주니까. 그리고 보통은 북쪽이 정통 정부였으니까 늘. 근데 이번에는 정통 정부가 남쪽에 가 있잖아요. 북쪽에는 후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익숙하지 않아 남쪽을 지원하고 있어요. 문제는 MBS가 직접 챙기면서까지 북이멘을 때렸는데 고작 해야 현상 유지가 전부라는 점이에요. 결국 그렇다고 발을 뺄 수가 없어요. 후티군은 버텼다. 빈살만으로부터. 예멘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 신경을 못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물길과 이란입니다. 이게 오늘은 이것만 이제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셔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우디에게 예멘은 나머지 모든 나라들에게 이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홍해를 빠져나가는데 예멘이 있으니까 사우디가 뭘 하고 싶어도 예멘이 협조적이어야 돼요. 이란은 사우디를 대전략으로 포위하는 걸 원하죠. 예멘은 중요한 마침돌입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는 막아야 돼요. KBS 프로그램 쌤과 함께 화면을 좀 보실까요? 시아 초승달 전략이라고 있죠. 시아 초승달 벨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초승달이 이란의 세력권이다라고 보통 설명하죠. 이걸 꿈꾸는 거예요, 이란은. 네. 자, 이란에서 서쪽으로 쉬아파라는 공통점을 이용해서 친이란 정권을 만들어 나가자. 그러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저 안에서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후티가 제대로만 조응을 네. 해준다면 사우디는 둘러싸인다. 자, 북쪽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겨눠진 초승달 모양의 칼끝이 되고 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육로를 막게 됩니다. 이러면 이 지점에 있어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입장이 같아지죠. 그리고 사우디는 만약에 예멘까지 이란에게 넘어간다? 남쪽에 해로가 막힙니다. 장사하기 힘들어요. 포위예요. 네. 어디 한번 볼까요? 사우디 해안은 서쪽은 홍해, 동쪽은 페르시아만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잠글 경우 막혀요. 네. 지금은 또 막혀 있죠. 그럼 서해안이 유일한 해로잖아요. 홍해가. 네. 여기서 아덴만으로 나가는 해협,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은 네. 예멘이 잠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말만으로 절대 해석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이란과 예멘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그냥 닫힌 호수예요. 그럼 남는 물길은 수에즈 운 하나밖에 없고요. 그럼 수에즈 운하를 타고 지중해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집트와 영국에게 더 기대게 됩니다. 네. EU가 매겨 살려야 돼요. 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자, 해상 운송의 양은 육상공화 공중과는 비교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는 저 서북부 수에즈 운하 바로 동쪽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과 이제 우리 같이 돈 벌어보자 관광 도시. 네, 그걸 하다 말고 사우디가 요즘 돈이 없다는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로 인력과 물자가 공사에 지원이 되려면 바브의 엘 만데브 해협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외신으로서의 한국이 또 하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우디든 UAE든 돈 많은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쿠웨이트든. 여기는 그 돈을 해외에 써서 자기들 인프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매우 비싼 것들을 수입해와야 되거든요. 돈과 물자가 흘러야만 살아요. 여기는 사막반도란 말입니다. 그걸 후티와 이란이 막고 서서 그거 뭐야? 디램이요. 그거 뭐야? 시멘트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사실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을 지금도 후티는 잠글 수 있어요. 네. 사실 서해 그러니까 홍해 쪽으로 그 군병력 좀 움직여서 막 쏘고 막 검문하고 막 납포하면 돼요.
아니 그 되게 비싼 무기도 안 필요해요. 네. 너무 가까워서. 당장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게 중요한 외교적 카드이기 때문이죠. 네, 너무 멀리서 소말리아 때리고 미안하다고 할까봐 걱정인 거지. 이란에는 아직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언제든 할 수 있고 네. 남예멘을 먹으면 우리가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도와줘. 음. 라고 하고 사우디는 아직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언제든 할 수 있고 그렇죠. 남예멘을 먹으면 우리는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면 적대는 하지 말자. 여차하면 한다. 우리가 이 후티를 얘기하면서 지금 중동 전체의 지도를 봐야 되잖아요. 아라비아 반도를 봐야 되잖아요. 이 아라비아 반도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아리백과 에너지 문제만으로 이번 전쟁을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ESG를 얼마나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는지 반성해야 된다. 이것도 그쵸. 중요한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 뭐 대부분의 바깥의 나라들이 다 아리백을 이뤘다 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 필요 없다 쳐요. 그래도 이 문제는 상존해요. 홍해와 페르시아만이 막히면 여전히 세계 경제는 문을 닫게 돼 있다고요. 다른 것들도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 이미 아라비아 반도의 그러니까 홍해와 페르시아만의 그 국가들이 갖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들은 돈이 흐르지 않으면 돈과 물자가 흐르지 않으면은 존속할 수 없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휘청이고 그건 곧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길입니다. 올리브영의 화장품들도 저길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예멘 내전이 팽팽한 지금은 후티에게 서해안으로 전력을 빼낼 정도의 여유가 없다고 해석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그 외교부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바깥에 과시할 필요가 없는 자료라서 정말 솔직하거든요. 대통령 봐야 되고 대통령 보고용 자료라서 보고 있으면 제가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란을 신경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이 돈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 국방비를 막 써야 돼요. 쓴 적도 없는 걸 추경을 할 거예요, 아마. 그 돈을 다 썼으면 이제 후티 반군 견제하느라 쓸 돈이 좀 없다는 게 문제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후티 쪽과 물밑 접촉은 들어갔을 거예요. 자, 물론 사우디 향선을 내버려 두는 거지 후티는 이스라엘 향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부터. 그래서 네. 미국이 대대적으로 공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전 조건을 내걸었죠. 음. 미국의 상선 공격 금지. 우리만 때리지 마. 이스라엘 상선 얘기가 빠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협상 조건이었다는 거죠. 네, 미국과 후티예요. 미국이 앉아가지고 우리 배 보내줘. 그랬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후티에서 이스라엘 때려도 되지. 그랬더니 오케이. 던딜. 그리고 이란 전쟁이 길어지는 지금 후티는 이란 편을 들고는 있는데 적극적인 행동까지는 나서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목소리를 높일 때 이란보다 좀 더 세게 말한다든가 하면서 불협화음을 좀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주요한 지갑이니까 네. 후티도 이란한테 많이 받아내야죠. 같은 편이면. 자기들 몸값을 높이는 거죠. 예멘이라는 나라가 자고로 이런 배짱 외교를 역사적으로 많이 해왔어요. 장보고 외교. 제가 좋아하는 사례는 이제 과거 사회주의 정권 시절에 남예멘이 79년에 두 번째 1차 내전을 벌일 때 네. 남예멘이 선전포고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소련이 말렸어요. 야 우리가 지금 북예멘과도 지금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남예멘의 반응. 우리가 이겨서 통일하면 너네도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져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 구해줘. 그렇죠. 배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련을 상대로. 그러니까 후티가 지금 실제로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너네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리 진다. 이걸 협상 카드로 내밀 줄 압니다. 어떻게 얘네들은 이러지? 라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네. 제가 열심히 구해봤는데 저는 좀 게으르게 국민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나라는 고대부터 쭉 항구와 사막에서 산 유목 민족들입니다. 유목 문명은요 정주 문명에 비해서 인구 집단 간의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부족 위주의 부족주의가 강해요. 예멘은 거기에 더해서 다양한 문화가 모여드는 항구와 물류 집산 도시가 있잖아요. 문화 간의 충돌을 많이 예방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멘의 부족들은 남자라면 단검 하나는 가지고 다닌다는 문화가 있어요. 아, 호신용 칼. 그게 바로 이 유명한 잠비아라고 하는 단검인데요. 아무 때나 뽑으면 가문의 불명예예요. 목숨이 위험할 때만 뽑아야 한다.
이 다른 민족에도 비슷한 풍습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다 장식용이지. 예멘의 잠비아는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을 상정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비슷한 문화 충돌의 상황들을 상정해야 되는 나라, 뭐 이란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란이 발전시킨 건 고맥락의 아부성 대화 문화입니다. 이란 사람들, 말을 잘해서 대충 네. 넘기는. 이란 사람들 말 잘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유럽 사람들한테는. 예멘이 발전시킨 건 무기 소지 문화입니다. 물론 근대 이후에는 무기로 못 쓸 정도로 나를 못 이기게 하고 다닌다고 해요. 그건 따라서 요즘도 들고 다니신다는 거 아니에요? 동네 어른들이. 그럼 이제 뭘 들죠? AK-47 대신 들죠. AK-47은 네, 싸고 대량 수출됩니다. 왜냐면 이런 나라에 근대 이후 내전이 일상화된 나라에 온갖 나라들이 지원해준 총기가 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목록만 봐도 영국, 오스만, 레바논, 사우디, 소련, 이란, 미국, 중국도 있고 가끔은. 그래서 민간 총기 보유율이 미국에 이어서 2위, 3위를 합니다. 네. 여기가. 그럼 되죠. 잠비아는 장식품으로 퇴화시키고 AK-47 하나 그 가슴에 하나 넣어갖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총기 범죄율은 그런 거 치고는 안 높다는데 그래도 무기가 일상화되어서인지 예멘인이 필요할 때 부리는 배짱이라는 거는 문화 레벨에서 뿌리 박혀 있습니다. 물론 외국 나가서까지 그러진 않는데 대한민국 외교부도 이런 문화와 국민성을 알고 있겠죠? 여러분도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예멘 관련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의 전쟁 범죄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준비해 보았고 어떻게든 하나의 스토리로 끼워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동의 큰 항구 도시들과 그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그 근간으로 해서 어떤 DNA를 만들어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상시적인 폭력의 위협을 당하기 전까지의 레바논만 해도 뭐라고 해야 되나? 베이루트는 평화로운 다양성과 풍요로움의 상징 같은 도시로 그럼요.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젠 이스라엘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레바논도 지금 예멘처럼 굴어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다양성이 곧 위협이 되는 이 순간. 네, 예멘은 그걸 늘 느끼고 살았고 그래서 사우디 같은 강대국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어쩌다가 이런 물건들이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회사에서 해외 바이어 리포트로 들으시면 예멘 어딘가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후티가 또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서 줄타기를 거세게 했구나. 같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사 프로는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성학 칼럼니스트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